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조선시대의 문학 시조 4편 부분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8쪽 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작가의 주제의식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서정갈래로서 시조가 지닌 작품의 시작 형상화 방식을 이해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조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서정갈래 문학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조에 드러난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총 4편의 작품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성산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전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석 중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나 있는 작가의 생각, 당시의 시대 상황,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제일 끝에, 이 슬라이드 제일 끝에 보시면 제가 전체 작품에 대한 해석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혹시 전체 해석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의 제일 끝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한한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이 니다 났다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은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보며 바라보며 그 다음에 이제를 하나노라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가 배기와 숙제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210쪽을 한번 보시면 배기와 숙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0쪽 1번에 1 보시면 배기와 숙제는 본래 은나라 고죽궁의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서로 후계자가 안 하려고 하다가 서로 같이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은나라로 갔는데요.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주왕을 정벌하려고 떠납니다. 이때 백의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며 이를 반대하였으나 무왕은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자,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왕이 이 백의와 숙제에게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신하가 임금을 내친 그런 무왕의 그런 그 무왕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 주나라가 주는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백의와 숙제는 청렴한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또한 충신의 대명사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 이제입니다. 여기서 그 이제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충신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성산문은 이 이제를 한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원망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일단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굶주려 죽을 진들, 굶주려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란 것과 채미 보시면 고사리를 캔다고 되어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고사리는 왜 캔단 말인가?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록 그것이 푸세의 것인들, 푸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푸성귀죠. 산이나 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 뭐 이런 뜻인데 주로 나물, 뭐 야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푸성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푸성귀이라 하더라도, 푸세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땅에 났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구의 땅에 났느냐? 자, 누구의 땅에 났습니까? 결국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무왕이 다스리는 주나라에서 난 게 아니냐. 당신은 주나라가 주는 곡식을 먹기 싫다고 주나라를 떠났지만 결국 당신이 캐어먹은 고사리도 주왕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한 이유가 뭐죠? 왜 충신인 백의 숙제를 원망했습니까? 예,
그 백의와 숙제가 무왕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그래서 그 무왕이 주는 그걸 받아먹지 않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를 캐먹다 죽은 것은 참으로 훌륭한 지조를 보여준 것이었으나, 따지고 보면 그 고사리도 결국 무왕이 다스리는 주나라에서 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성삼문이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조차도, 나 같으면 그러한 고사리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요. 전체 구성입니다. 초장은 백의와 숙제에 대한 한탄이겠죠. 예, 두 번째는 백의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질책입니다. 고사를 왜 캐먹었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나 같으면 그 고사리도 캐먹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10 방금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의와 숙제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화자가 백의와 숙제를 왜 비판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교과서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백의와 숙제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예, 지조와 절개의 상징 인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인물을 비판했어요. 그 이유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조가 더 높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수양대군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국사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성삼문이라는 인물은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죠.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그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단종에 대한 어떤 충성,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이런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의적 기법,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중의적 기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중의적 기법. 중의적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겠죠. 자, 이 작품에서 수양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양산은 겉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순한 의미로는 백의와 숙제가 살았다는 그 중국의 산을 말하지만, 세조의 왕자일 때, 세조가 왕자일 때의 이름이 수양대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수양산이라는 것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양대군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되겠죠. 두 번째는 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 고사리를 캐먹는다는 의미입니다만,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녹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입니다.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느냐라고 했을 때 표면적인 의미로는 주나라 무왕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그 누구는 수양대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중의적 기법을 통해서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세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표현의 특징은요,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의와 숙제는 충절과 지조의 상징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백의와 숙제의 충절과 지조를 높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지조를 탓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백의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조입니다. 평시조. 우리 흔히 말하는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 3장 6구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이 평시조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절의적입니다. 절의적은 절개와 의리,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자적이죠. 그러니까 그 세조의 단종 폐위 사건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풍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풍자하니까 결국 비판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제 말씀드렸고요. 특징은 중의법, 서리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서리법 어디에 나오나요? 주려와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가 라는 과 그다음에 비료의 푸세의 것인들 기 닛다에 났다니 하는 중장과 정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자리를 부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성산문의 시조는 결국 세조의 단종 폐위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중의적 기법과 발상의 전환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계량의 작품입니다. 계량은 조선시대의 기생입니다. 계량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기생의 작품은 주로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는 이 백꽃입니다. 이화는 백꽃이고 우는 비죠. 그러니까 백꽃이 비처럼 흩날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꽃이 비처럼 확 떨어지는 장면, 물에서 떠올려보시면 상당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울며 잡고 이별을 했습니다. 님과 그때 이별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별한 계절이 언제입니까? 백꽃이 핀다 그랬으니까 봄이네요. 봄에 이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추풍낙엽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가을에 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저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말이니까, 봄에 떠난 님이 가을이 되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천리 밖에 외로운 꿈만, 자기 자신의 심정이겠죠. 자기 자신의 심정이 한마디로 잘 드러냈네요. 외로운 꿈, 님과 헤어져 살면서 있어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대충 알겠죠. 자, 초장을 정리하면 초장은 봄에 임과 이별했다. 중장은 가을의 임을 그리워한다. 종장은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자, 조금 중요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강. 하강이 무슨 말입니까? 떨어진다는 의미죠. 이화우입니다. 비. 비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추풍낙엽, 떨어지는 낙자입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둘 다 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아무래도 쓸쓸함을 주겠죠. 쓸쓸함, 슬픔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과의 거리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님과 헤어진 얼마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봄이나 또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줌으로 해서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래됐다는 것보다 봄, 가을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느낌이. 공간적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멀다 하는 것보다 천리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별의 정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서를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평시적으로요. 감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작품을 감상한다 할 때 그때 감상적이 아니고 느낄 감자에 상처할 때 상자입니다. 그래서 느껴서 슬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윤선도 작품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흥인데요. 윤선도의 만흥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여러 개의 작품이 같이 있는 연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는 6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1수, 2수, 4수 총 3개의 수만 나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시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관입니다. 산수관은 산과 물이라는 뜻인데 보통 자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위는 바위죠. 바위. 그 다음에 띠집은 띠로 만든 띠라는 풀이 있어요. 띠. 띠가 아니고 띠라는 풀이 있는데 이 풀로 만든 집, 쉽게 말하면 초가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의 바위 아래에 내가 초가집을 짓겠다고 하니, 자, 그것을 모르는, 그것이라는 식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남들은, 내가 그 의미를, 산에 집을 짓는 그 의미를 모르는 남들은 비웃어요. 비웃는다 하지만, 이 말입니다. 내가 산에 집을 짓다니까, 거기 왜 집을 지어?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군, 한심하군 하면서 비웃지만,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리고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죠. 어리석다입니다. 배우셨죠? 어리석다. 하얌은 책의 뜻이 나오는데요. 세상 물정에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리고 하얌의 뜻, 세상 물정 모르는 뜻에는 이런 말입니다.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화자겠죠.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화자의 뜻에는 이것마저도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 나에게 주어진 분수는 결국 요 정도 소박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결국 어디에 살아있는 뜻입니까?
산에서 자연 속에서 살겠다 하는 자기 그런 얘기 되겠죠. 따라서 1수는 분수에 맞는 삶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야 하는 내 분수를 지키며 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2수 보겠습니다. 자, 보리밥 아시겠죠? 풋나물, 나물입니다. 나물. 그러니까 보리밥과 풋나물은 아주 거창한 밥일까요? 아니면 소박한 밥일까요? 예, 소박한 음식이 되겠죠. 이 소박한 음식을 먹고 그것도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다. 알맞게 먹은 후에 자, 바위 나왔죠? 바위 끝. 그 다음에 물가에 슬카지는 실컷 이런 말입니다. 실컷 놀고 있노라 이 말입니다. 자, 보리밥과 풋나물이라는 아주 소박한 밥을 적당히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는 나머지 이런 말입니다. 그 나머지 연나무는 뭐 몇 안 되는 이런 정도 의미겠죠. 자, 그 뭡니까? 그러면 그는 바로 뭐 이거죠. 바위 끝 물가에서 노는 이 나머지 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은 불할 줄이 있으랴. 불할은 불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할 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자연에서의 사는 삶을 최고로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일은 자연 속에서 사는 일 말고 나머지는 내가 불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남은 나머지 여남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이거는 결국 속세의 삶이 되겠습니다. 속세의 삶 이렇게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남은 여남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 속세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속세의 삶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4수로 가겠습니다. 사수는 이 초장이 좀 어려워요. 자, 누군가 이 말이죠. 누군가. 3공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성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벼슬을 말하겠죠. 자, 누군가 여기 좀 의미상 빠져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이 말입니다. 누군가 자연의 삶이 삼정성보다 도구는요. 무엇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낫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이죠. 자, 누군가 자연 속에 사는 게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훨씬 낫다고 하던데 이런 의미고요.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니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니 진짜로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승은 만대의 수레라는 뜻인데 만대의 수레를 몰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그렇죠. 임금이죠. 결국 임금의 삶이 이만하겠느냐? 그럼 어디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임금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연 삶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연 속의 삶이 더 좋다는 얘기겠죠. 자, 다시 할게요. 자, 누군가 자연의 삶이 삼성보다 낫다고 하더니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임금의 삶이 이만하겠느냐? 훨씬 임금의 삶보다 좋다. 그만큼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중장입니다. 이제로 해더니 이제 와서 이 말입니다. 이제 와서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이 말입니다. 자, 소부허유가 나오는데요. 이거 책에 나옵니다만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의 전세 속에 나오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 임금 자리를 물려준다고 해도 그걸 뿌리치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이 소부허유가 낙돋더라. 낙돋더라는 것은 야같더라, 영리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언제 생각하면 임금 자리 준다는데 왜 그걸 물리치고 가? 바보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자연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임금의 삶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소부허유가 참으로 영리한 인물이었구나. 참으로 약은 인물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약 같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 그러죠.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 아마도 임천은 수풀림 샘천자인데 그냥 자연이라 생각하신대요. 자,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취, 즐거움이죠.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비기다, 견주다 이 말이죠. 견줄 곳이 없다. 어디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연의 삶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사수의 의미는 여기 종장이라 되는데 틀렸네요. 사수의 의미는 결국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예,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속세의 삶을 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윤순대의 많은 표현형 특징 중요한 거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적 표현입니다. 대조적 표현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와 뭐의 대조입니까? 예, 그렇죠. 자연과 속세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죠. 자연과 속세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수에 보시면 산수와 띠집 자연을 말하고 이연에서는 그 모르는 남들은 속세의 사람들 말하겠죠. 이수에서는 보리밭, 풋나물, 바위 끝 물가는 자연을 말하는 반면 그남은 여남은 일은 결국 속세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겠죠. 사수에서는 임천하는과 삼공만성이 되겠고 결국 이렇게 통해서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문토의 표현이 적고 우리말 아름다움을 잘 살려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윤선도는 한문학자입니다. 벼슬을 한 선비이기 때문에 윤선도의 다른 글을 보게 되면 한문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한문투의 표현이 적고 대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만 평시조가 여러 개 모인 연시조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탈속적 속세를 벗어난다는 의미죠. 자족적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특징 대조적 표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윤선도의 만흥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은 작자 미상의 시조인데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예, 배웠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설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설시조는 주로 이제 서민이 지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뭐 쉽죠? 창문을 내고 싶다. 창문을 만들고 싶구나. 어디에? 이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 가슴에다가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작품은 사람은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다. 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는 창문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뭐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암톨적이 수톨적이 배목걸쇠를 배목걸쇠를 이거는 이제 창문을 만들어 들어간 재료들이죠. 이런 도구들 소재들을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장도리 아시죠? 망치와 뒤에 못 빼는 것이 같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박아. 여러분 의성어가 들어갔다는 거 아시겠죠? 의성어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네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자, 뚱딱 박아서 좀 더 이제 현실감을 주죠. 실제로 만드는 그 느낌이 나게 실제로 만드는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겁니다. 자,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구나. 자, 고무장에, 세장에, 들장에, 열장에 같은 창문을 암톨치기, 수톨치기, 배목걸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 오호, 왜 그럴까요? 밑에 봅시다. 이따금 이 말입니다. 이따금 하도 답답할 때면 이 쟤는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느라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이 창문을 열고 닫고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1수는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2수는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수는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표현사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시조보다 다소 길죠.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설시조 승인한 이유는 시조가 딱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파격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파괴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길게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신한 발생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이 비추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만 워낙 답답하니까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AA, BA 구조,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작품 청산별곡도 그렇습니다. 사러리,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AA, BA 구조가 옛날 노래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동일한 구조의 반복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열거입니다. 창의 종류와 재료를 쭉 나열하는 거, 열거하는 거 살펴보셨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것은 이 반복과 열거, 3번과 4번, 이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뭐 어떤 효과를 내느냐?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은 결국 해학적인 웃음을 우리 유발합니다. 예.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피식 웃음을 웃게 되죠. 그래서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을 풀어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간절하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기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과 일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해학적이고요. 다소 웃음을 유발한 해학적이고 작가의 강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발한 발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요. 비애와 고통을 단지 그냥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서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작가 미상의 사설시조. 답답한 마음을 가슴속에 창을 만들어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은 작품.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해학적인 웃음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작품. 조선시대의 사설시조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의 학습 활동 중에서 아직 살펴보지 않은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 212쪽의 5번 문제입니다. 자, 작품 가나다라를 읽고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 양상을 정리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품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 말인데 특별하게 제가 뭐 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시대 시조는 사대부만 지은 것이 아니고 기녀, 그 다음에 서민까지 모두 지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계층이 향유한 문학갈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의미다 말씀을 드렸죠. 형식을 보시면 평시조,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사설시조 이런 작품들 또한 지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그 아래에 나오는 6번 문제인데요. 조선시대의 고시조와 아래의 작품을 비교해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이승의 벽공이라는 시조입니다.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시조인지 알 수 있어요.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사음보로 읽히죠. 새파랗게 고인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사음보죠.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밑에 있는 줄들을 다 위로 올리면 한 행이 초장, 중장, 중에 한 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가리를 통해서 두 행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것과 차이점과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뭘까요? 고시조는 2구, 자, 이게 한구죠. 한구, 한구입니다. 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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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 그래서 시조는 이게 모이면 두 구가 모이면 한 장이 되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얘기할 때 3장, 하나, 둘, 3장의 6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고시조는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1구가 하나 행을 이루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변형을 준 거죠. 고시조는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목이 있죠. 벽공이라는 제목이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조에서 개성한 점, 같은 점은 뭐냐면 결국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시조의 형식이죠.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로 되어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삼음절이라는 점도 같은 거고, 또는 이제 4사조 또는 3사조로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즘은 3사조, 4사조 이런 것보다는 4음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4음보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고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시조와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 이제 그러면 작품을 감상 정리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면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계유정난 때에 수양대군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쓴 시조이다. 만고의 절이로 유명한 누구와 누구를 비판하죠?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죠. 자신의 절개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수양산을 어떤 의미로? 그렇죠. 중의적 의미로 사용하여 이 작품이 수양대군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성산문은 수양산이라는 걸 통해서 수양대군의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시조를 쓴 것이죠. 그래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성산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산문은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계량의 시조 보겠습니다. 이화후 흩뿌릴째는 임과의 이별, 그리움, 재회에 대한 소망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낸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의 이화후와 추풍낙엽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임과 헤어진 뭐라 나타낸다고요?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강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정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종장의 천리는 임과 떨어진, 아까 위시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공간적 거리감이 되겠죠. 천리는 임과 떨어진 공간적 거리감과 이별의 깊이를 나타내며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임과 헤어진 슬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만흥입니다.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작가가 해남 금쇠동에서 응가하고 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현실적 공간과 대비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대비됩니다.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 자연을 설정하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움을 누리는 즐거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문토의 표현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말이겠죠. 우리말의 묘미와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시조, 만흥,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설시조입니다. 창내고자 하는 고달픈 삶이나 근심으로 생기는 답답한 마음을 사방에 막힌 방으로 표현했고요. 자신의 가슴에 창이라도 내서 무엇을? 답답함이죠. 답답함을 풀고 싶다는 기발한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이 드러난 사실시조이다. 이 작품은 구체적이고 친근한 일상적인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뭐했죠? 쭉 열거했죠. 열거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삶의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웃음으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민중의 건강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설시조, 답답한 심정을 풀어내고자 하는 서민의 생각이 담겨 있는 사설시조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작품 공부를 하시다가 해석이 잘 안 될 때 보시라고 제가 전체 해석본을 실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해 나가다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 때 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